독감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실들에 대해서 제3장의 감염 프랭크 보덴직은 내가 처음으로 독감에 걸렸던 1987년 나는 벨버른 자리한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나는 심근경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흉통을 느끼는 한 중년 남성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몸을 수그려 소리를 듣는 중이었다. 그때 위쪽에서 어떤 액체가 남성의 가슴에 떨어졌다. 나는 천장에서 물이 새나 하고 위를 올려다봤다. 하지만 사실은 내 이마가 식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고 그 물방울은 다름 아닌 내 눈썹에서 흐르는 땀이었다. 나는 조금 놀랐지만 심각한 증상을 겪는 환자를 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생리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여겼다. 이런 환자는 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다소 긴장한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몇 분이 지나자 나는 온몸에 오한이 들면서 몸이 덜덜 떨렸다. 30분이 지나자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몸을 떨었고 몸은 결코 따뜻하지가 않았으며 머리가 찌끈거렸고 근육이 하나하나 아파왔다. 간호사 한 사람이 나를 살펴더니 결국 집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이후에 5일을 침대에 누워 쉬면서 내가 심근경색을 보이는 그 환자에게서 감염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이것과 대비되는 다른 증상을 하나 더 이야기해 보겠다. 내가 이 장을 집필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잠에서 깨니 목이 좀 아팠다. 그리고 몸에 뭐라 확실히 집어 말할 수 없는 느낌이 왔다. 근육이 조금 아팠고 가벼운 두통도 있었다. 그날 밤까지 목은 더 아파왔고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이 되자 코가 막혔고 마른 기침이 시작되었으며 몸이 조금 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콧물이 나기 시작했고 기침을 할 때 약간의 가래도 나왔다. 나는 그저 감기 증세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무척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운 채 나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파라세타몰과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알약을 직접 찾아 삼켰다. 이제 마른 기침이 아니라 젖은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 아이들은 기관지염이 틀림없다며 나에게 항생제를 권했다. 여동생이 갑자기 수다를 떨 목적으로 전화를 걸자 나는 동생이 나를 가엾게 여겨 주었으면 하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감기 정도로는 동생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터라 나는 내가 급성 인두염에 걸렸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동생은 그건 멋지네라고 대꾸하더니 얼른 말을 돌렸다. 차라리 독감에 걸렸다고 얘기할 걸 그랬다. 감기는 그 정의상 가벼운 질환이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언젠가는 감기에 걸린다. 또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거의 언제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도 회복된다. 감기는 다음 여러 증상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합이다. 재채기, 줄줄 흐르거나 막히는 코, 아프고 따끔거리는 목, 기침, 가벼운 열, 두통, 건태기 및 피로가 그것이다. 의사들은 감기 대신에 종종 상기도 감염이라고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저 감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보다 전문가답고 인상적인 용어다. 감기 또는 상기도 감염은 혹시 흔하게 나타난다. 몹시 성인은 평균적으로 1년에 3번 감기에 걸리고 어린은 10번 정도 걸린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매번 감기에 걸릴 때마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8.2시간을 일하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미국에서는 감기 때문에 매년 약 $200를 손해보는 셈이고 그런 만큼 감기의 치료법을 찾는 데 연구자들이 상당한 흥미를 보인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감기의 치료법을 찾는 연구자들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적어도 200가지가 넘는 아류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장 흔한 바이러스는 리노바이러스, 그리스어로 코를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했다. 전체 감기의 약 40%를 일으킨다. 리노바이러스의 아류형은 거의 100가지나 되며 그 중에 한 가지에 감염된다 해도 다른 아류형에 대한 면역력은 얻지를 못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메타뉴모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한 감기를 일으킨다.
감기와 함께 오는 염증은 폐 속의 작은 기도를 반응성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로 만든다. 이에 따라서 전직 발작이 나타나거나 바이러스 감염 후에 기침이라 알려진 증세가 몇 주 지속될 수도 있다. 감기는 중이염이나 축농증 같은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 모든 증상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감기의 합병증으로 기나 부경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감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며 그러므로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상기도 감염에 걸린 환자들의 상당수는 자기가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리는 질환이다. 진짜 독감은 감기에 비해서 훨씬 드물며 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큰 병이다. 독감에 걸리면 코가 막히지는 않지만 목이 아플 수는 있다. 독감 환자들은 감기 환자에 비해서 몸이 더 아프며 고열과 오한, 몸의 떨림, 심각한 근육통, 건태감, 두통, 기침 증세를 보인다. 인간에 감염되는 두 종류의 주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과 B형은 어떤 감기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독성이 강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보다도 인간이 상기도와 하기도 안을 훨씬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세균성 폐렴 같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감기에 걸렸다고 죽는 사람은 없지만은 독감에 걸리면 몇몇 환자 집단에서는 사망이 이르는 확률이 꽤 높다. 매년 계절성 독감은 개발도상국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사망이 이르는 환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병약하거나 이미 심장질환이나 폐병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다. 독감이 일으키는 일반적인 염증은 심장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며 독감에 이은 2차 세균 감염은 치명적일 수 있다. 일반 대중은 계절성 독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십 년마다 광범위하게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종이 등장하면 건강하고 건강한 사람들도 알아놓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바이러스 위력에 대해서 얼른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예컨대 1918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은 고작 2년 만에 1차 대전이 4년 동안 낸 사망자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다. 건강한 성인이라도 아침에 문제없이 일어났다가 낮 동안의 독감 증세가 악화되면 다음 아침에 시체로 발견될 수 있었다. 2009년에는 H1N1 돼지 독감이 유행했지만 50년 전에 비슷한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면역력이 있었던 노인층은 이 독감에서 비켜났던 사례도 있었다. H1N1는 주로 중년이나 어린이들, 임신한 여성을 공격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독감 때문에 총 722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10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임산부가 7명, 어린이가 7명이었다. 보통의 독감과는 양상이 달랐다. 이렇듯 독감은 꽤 우려할 만한 질환이며 자기가 예전에 독감에 걸렸다고 추측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심한 감기에 걸렸을 뿐이었던 경우가 많다. 이것을 독감 유사 증상이라고 부른다. 몇몇 드문 감기 바이러스는 심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예컨대는 최근에 감기 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성 폐렴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여성을 진료한 일이 있다. 이 여성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느라 면역계가 억제된 상태였고 폐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 건강한 성인이었다면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는 면역계가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가 없는 바이러스여도 하기에 심한 증상을 일으켰다. 몇몇 감기 바이러스는 독성이 높은 바이러스와 거의 비슷하다. 돌연변이 몇 개만 일어나면 똑같은 형태가 될 정도다. 중증급성 호흡 증후군 사스와 최근에 유행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같은 치명적인 질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속하는 병원균에 의해 일어난다. 코로나 바이러스과의 다른 바이러스들은 전부 감기를 일으킬 뿐이지만 말이다. 감기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미약한 증상만 일으킨다는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예외는 X염색체와 연관된 병이다. 이러한 질환은 주로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프랑스어로 남자 독감. 남성이 스스로 심한 독감이라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감기인 경우를 말한다. 알려진 이 병은 갑자기 무력감이 들면서 갑자기 큰 일이 닥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고
하루 24시간 동안의 간호를 받아야 한다. 이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인류의 다른 절반이 의무를 품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여성에 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실제로 높다는 강한 증거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믿어도 좋다. 나는 의사니까 말이다. 감기나 독감에 딱히 치료법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인류가 이 병을 일으키는 감염인자를 발견하는 데 꽤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세균학은 현미경 강학이 발전해 세균 같은 조그만 것도 관찰할 수 있을 단계에 이른 1850년 초반부터 차근차근 첫 발을 떼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단 1개월이라도 어떤 감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세균이 밝혀지지 않은 달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세균이 조금 작은 정도라면 바이러스는 아주 작다. 이런 이유로 바이러스학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만은 세균보다 작은 병원균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여러 해 동안 의심을 받았다. 그러다가 1890년대에 당시 알려진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입자가 아주 고운 도자기 필터에 병 걸린 동물의 분비물을 걸렸는데도 다른 동물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필터를 통과하는 입자 안에는 거의 모든 바이러스가 뛰어들어 점액성 액체의 독소가 포함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입자를 분리해서 확인하기가 지독히 어려웠다. 세비인 독감도 그 원인이 바이러스일 것이라고 추측되었지만 확실히 증명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서였다. 내 동료의 아버지였던 찰스 스튜어트 해리스는 런던 연구소의 의료 연구원이었는데 이 연구소는 처음으로 인간 독감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의 시도한 끝에 연구소에서 바이러스를 실험 동물에게 감염시키는 데 성공하자 찰스는 신이 나서 아들에게 결과를 떠벌렸다고 한다. 이들에게 자, 위대한 과학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첫 선언치고는 가장 평범했을 것이다. 실험기술자 한 사람이 기뻐서 복도를 뛰어다니며 이렇게 설쳤을 테니 말이다. 우리 실험실에서 키우는 하얀 담비 하나가 막 재치기 해서 감기 역시 필터를 통과하는 입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실이 알려졌지만은 그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확인된 것은 1950년대가 되어서였다. 1946년에는 영국의 의료위원회가 월트셔 시골 지역에 감기 담당 부서를 설치했다. 이 부서는 전국에 발행되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감기 전과 실험에 자원을 봉사자를 구했다. 전쟁 직후 건강한 상태였던 영국인들에게는 이 광고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인기를 끌었을지도 모른다. 광고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신나는 주말을 약속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과학자들이 참가자에게 감기를 옮기느라 애쓰는 2주일 동안의 담당 부서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부서의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감기가 전파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고 그에 따라서 백신과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이후에 40년 동안에 거의 2만 명에 달하는 자원자들이 이 부서에서 자기의 코를 기꺼이 과학 연구를 위해서 내놓았다. 원래 실험실에서 감기에 걸린 사람의 콧물을 모아서 소금물에 희석한 다음에 건강한 자원자의 코에 0.5ml씩 천천히 주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러면 콧물을 주입하던 지원자는 등을 침대에 붙이고 2분 동안 똑바로 누운 다음에 몇 분 동안 엎드려 누웠다. 이후에 며칠 동안 간호사는 이 자원자가 감기 증상을 보이는지 지켜본다. 그리고 자원자는 몸에 나타난 증상을 기록하고 코를 푼 손석으로 내용물을 증거로 보여줘야 했다. 이 내용물은 냉동 보관되어서 연구실로 이송되고 이곳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배양 실험을 시도한다. 이처럼 부지런하게 사람들의 콧물을 쌓아 모은 끝에 1956년에 이 부서는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듯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니 이 연구자들이 치료법 역시 개발해야 논리적인 순서가 맞았다. 2차 대전 직후에는 세균을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항생제를 개발했던 영광의 시절도 경험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 제를 개발한다는 일은 이보다 훨씬 어려웠다. 역설적이지만 그 이유는 바이러스의 구조가 복잡하고 하지 않고 단순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무척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백질 주머니 안에 DNA나 RNA 같은 약간의
유전 물질이 들어있을 정도였다. 스스로 생활하고 몸을 복제할 수 있는 세균과는 달리 바이러스는 자기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체 안에 들어가서 그 세포 소기관을 이용해야 했다.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 속에서 한동안 그대로 머물 수 있지만 다른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코 번식할 수 없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의 재생산 주기를 걸어먹기 위해서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숙주의 세포를 대상으로 삼아 바이러스만 공격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숙주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숙주는 심각한 손해를 입는다. 이런 이유로 시중에 나와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숫자는 항생제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실정이다. 리노바이러스 같은 감기바이러스는 호흡기관만 침범하도록 진화했는데 대부분 코와 목을 공격한다. 바이러스는 몸속으로 들어온 이후에 자기가 지나는 경로의 내벽에 붙어 자기의 유전 물질을 세포 속으로 주입한다. 그러면 숙주세포는 바이러스를 재생산하는 공장으로 변한다. 여기에 대항해서 숙주세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분비하며 사이토카인은 즉시 근처의 백혈계의 도움을 청한다. 이 백혈구는 특정 바이러스에만 적합한 공격을 하지는 못하고 일반적인 도움을 줄 뿐이지만 말이다. 사이토카인은 자기가 분비된 부위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해서 목이 따끔거리거나 부어오르게 하는 근육통을 일으킨다. 사이토카인의 한 유형은 혈관을 타고 들어다가 두뇌의 체온을 조절하는 부위로 들어가 몸속의 온도 조절 장치를 재조정해 열이 나게 한다. 몇몇 바이러스들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서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되게 해서 더 심한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그에 따라서 고열을 동반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난다. 여러분도 이제 알겠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다. 우리 몸속의 면역 반응이다. 리노바이러스만을 제대로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려면 며칠은 걸린다. 일단 항체가 생기면 나중에 똑같은 견주에 다시 감염되어도 몸을 지킬 수 있다.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그 밖에도 무척 많지만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 바이러스가 점령한 세포들 안에 새로 번식한 리노바이러스가 수없이 번식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가 재생산의 의미를 다한다. 이 전체 과정은 꽤 명확해 보이지만 감기가 없는 실제 메커니즘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꽤 남아있다. 공산권과 서구세계 사이에서 냉전이 벌어지고 서구세계가 2차 대전의 피해를 복구하느라 애쓰는 동안에 미국과 영국 연구자들 사이에서 잠시 냉전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영국의 감기 담당 부서에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감기가 없는 주된 요인이며 집안의 여러 물건을 통해서는 옮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미국 연구자들은 의견이 엇갈렸다. 오늘날에는 대체로 환자의 콧물, 분비물을 만진 다음 본인의 눈이나 코를 만지는 것과 감기와 독감이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여겨진다. 당시 미국 연구자들은 자기 눈이나 코를 만지는 것만으로 병이 없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는 여기에 반박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의대생들은 관찰한 결과 1시간마다 자기 눈과 코를 약 12번 정도 만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다. 왕진을 다니는 의사들과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지켜본 결과 이 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몇몇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감기가 어떤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 손가락에서 코로 이어지는 감염이 무척 보편적인 점을 나이 가르쳐준 사람은 미국에서 이렇게 의사된 섹스턴이었다. 정말 코를 이렇게 만지니까 손에서 너무 쉽게 감기가 이런 관찰을 통해서 그렇군요. 휴스턴 카원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주말 내내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는 동안에 26명의 감기 환자가 병을 새로 옮긴 사람 수는 2명밖에 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다. 심지어 이들은 서로 입맞춤을 나누고 각각 평균적으로 1에서 1.5분이 지속되었는데도 그랬다. 입맞춤하는 시간을 재거나 그들이 정확히 무슨 행위를 했는지
비록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실치 않다. 또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상대 배우자에게 감기가 옮을 확률은 38%였다. 이때 감기가 옮을 확률은 배우자가 리노바이러스를 잘 퍼뜨리는 사람인지 여부에 달렸다. 손해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람들은 전염을 잘 시키지만 손해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과 영국의 감기 담당 부서는 각각 감기 바이러스를 전파시키고 임상실험을 할 때 할 소위 폐쇄된 공동체를 찾았다. 예컨대 남극기지에서 겨울을 나는 대원들은 겨울철이 되어서 몇 주 지나면 감기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것은 해가 들지 않는 계절의 얼마 안 되는 장점이었다. 하지만 대원들은 계속 안심할 수만은 없었는데 겨울이 지나며 또 봄이 오면 기지에 빠른 속도로 감기가 돌기 때문이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감기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대개 1에서 3일 했다. 잠복기는 바이러스에 접촉하는 순간부터 증상이 나타날까지의 기간이다. 감기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약 5일 뒤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대부분의 감기는 3에서 10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 기간은 바이러스의 종류와 숙주의 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실은 감기 환자 가운데 약 25%는 증상이 10일 이상 지속된다는 점이다. 이렇듯 감기를 오래 앓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생각해 항생제를 찾는다. 실제로 정말 2차 세균 감염이 생겼을 확률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올해는 감기인지 세균 중복 감염인지 판별하려면 의사가 주의 깊게 진단해야 하는데 사실 의사로서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때 불행히도 의사들은 지나치게 조심하느라 중복 감염으로 판정하고 항생제를 아끼지 않고 투여하곤 한다. 세균은 실험실의 한천평판 배지에서 쉽게 배양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는 생물체의 조직 안에서 배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얼마 안 되는 현대적인 시설과 기술을 갖춘 몇몇 실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에 감염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대개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여야 한다. 요즘에 새로 나온 바이러스 판별법 가운데서 환자가 누운 병상 바로 옆에서 판별 가능한 방식도 있다. 현장 검사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은 환자의 분비물에 든 바이러스 단백질을 탐지한다.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를 배양할 필요가 없다. 샘플 안에 든 소량의 바이러스 단백질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편리성에 따라오는 단점이라면 그렇게 민감한 반응기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진단법은 바이러스나 DNA, RNA를 탐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아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나 RSV 같은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확인하는 정도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기술을 적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저렴해져서 보다 널리 쓰일 전망이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그래서 효소를 만들고 식초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수많은 세균들이 공중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발효시켜서 유익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볼 때 세균은 곰팡이와 같이 썩어지는 거고 참 그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23번을 읽었네요. 얼마나 조금은 더 읽고. 그래서 슬프게도 아직까지 감기에 대해서는 치료법도 없고 백신도 없는 형편이다. 현재의 백신 기술로는 한 번의 접종만으로 그렇게 많은 바이러스와 그 아류형을 포괄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감기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안전한 항바이러스도 아직 개발되지 못했다. 그러니 일단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꼭 참고 여러분의 면역계가 자기 일을 하고 상기적인 세포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코 막힘 완화제라든지 아스피린, 파라세타몰 같은 약을 처방받을 수 있지만 이런 약은 감염이 일어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하지 못한다. 약초나 비타민, 미네랄이 감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수많은 주장이 있지만 제대로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매일 감기 때문에 20국 달러어치 약을 처방 없이 사서 복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이 가장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어떤 약이 보다 효율적으로 증상을 개선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면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사이트에서는 의료 분야에서 이렇게 했고, 이 주제에서 합당한 소재나 질을 보는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총 15편. 좋은 소식은 아연이 든 마름모꼴 사탕이나 시럽이 실제로 감기 증상을 완화하고 앓는 기간을 줄이는 데 정말 효과를 보이는 점이다. 영양이 있고 비타민이 있고 아연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있는데, 게다가 이렇듯 아연 성분이 든 약을 장기간 섭취하면 감기에 걸리는 횟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나쁜 소식이 때문에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약을 먹지 않은 대조군은 감기 증상이 평균적으로 5.1일에서 8.5일 동안 일어났다. 그리고 아연이 든 약을 먹으면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이 고작 하루 줄어들 뿐이었다. 이것은 이 연구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어도 임상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아연 보충제는 감기 증상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역시 크지 않다.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발견은 소규모로 이루어진 다음 연구에서 얻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감기에 걸려서 아연 보충제를 섭취하는 아이들은 섭취하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항생제를 복용할 확률이 적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단점이 없다면 정금속을 더 널리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연 보충제는 메소금 같은 부작용을 흔하게 유발하며 코크런 리뷰의 저자들은 한마디로 나쁜 취향이라고 평했다. 2000년 전에 미국 식품의 약국은 아연이 포함한 비강 스프레이 동정약국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포함한 경고했는데, 이 제품이 작은 확률이긴 하지만 후각을 영구적으로 잃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제품에 천연이라는 문구가 붙었다. 그 해서 꼭 몸에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밖에 감기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에퀴네시아, 꽃, 마늘, 국소, 스테로이드, 코에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기, 항생제 등은 다들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졌다. 항히스타민제가 코 막힘 완화제, 진통제도 어른에게는 약간 증상을 덜어주지만 어린이에게는 그렇지 않다. 또 중국 의학이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결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비록 알코올 성분을 함유한 세정제가 좋다고 하지만 이 상품은 가정에서 위장 감염의 위험성을 줄인다는 경험적인 증거가 있어도 감기에 걸릴, 내가 좀 더 젊고 어리석었을 때 친구 한 명이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프면 독일인 할머니가 믿는 민간요법을 시도해보라고 했다. 양파 하나를 처리하지 않고 깍둑썰기로 잘라서 먹는 것이다. 나는 실제로 한번 해봤고 당신은 믿었다. 근데 그것이 면역을 도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드러난 것만 확인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거죠. 또 남극 기지에서 항바이러스 성분이 든 미용 티슈를 실험적으로 사용했던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겨울에 원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는 지역이라 티슈의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스나 독감 같은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지만 감기를 막지 못한다.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는 얇은 종이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도 흔하지만 이런 마스크는 금방 분비물로 푹 젖어버리며 기본적으로 쓸모가 없다. 내 아내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감기 바이러스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듯 보인다. 그리고 내가 감기에 걸려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투정을 부리면 정신적인 나약 때문이라고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 내가 감기 증상이 나더라고 사흘 뒤 역시 같은 증상을 보였다. 그래도 아내는 그동안 감기로 고생했던 나를 가엾게 여기는 대신에 병에 걸렸으면 빨리 나와야지 자기에게 옮겼다며 나를 타졌다. 나는 내가 감기에 대한 글을 쓰는 동안에 부부가 둘 다 감기에 걸리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얘기했다. 우연히 일치한 재미있는 현상이죠. 아내가 원고를 휘리릭 넘겨보며 말했다. 다음 장은 주제가 뭔가요? 머리띠예요. 네, 대답이었다. 감기.